자, 217페이지부터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가 나오는데, 일단 임차권은 양도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차권의 양도 전대했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629조 한번 읽어볼까요?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왕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나와 있죠. 좀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 한 번 더 임대한다,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죠?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그죠? 따라서 을에게 뭐가 발생하죠? 책임이 발생합니다. 어떤 책임이 발생하냐면 동의를 받아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동의를 못 받았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못 받았어요?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이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이 병이 아무리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더라도 대항력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어차피 병의 권리는 갑으로부터 뭘 못 받았어요?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니에요. 누가 살아야죠? 을.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직접점유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 갑은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필요해요. 근데 을 스스로 양도하고 을 스스로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만약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줘야 되겠죠. 안 주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동의가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임대인은 소유권을 이유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방금 읽어본 것처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기억할 거. 다만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으로 동의를 받아줄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고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에게요?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또 침탈이 없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임차권의 양도 전대 효과에까지 넘겨보시면 교재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결국 뭐냐면 동의를 얻어서 한 거거든요. 동의를 얻어서 한 건데 좀 생각을 해보자. 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한 경우입니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양도한 경우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을이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뭐 했냐면 양도를 했는데 갑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동의를 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을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이 새로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된다. 끝이죠.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근데 문제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이제 을 임차인을 뭐라 그러냐면 전대인이라고 하고요. 병은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기본적으로 교재 나오는 내용은 이런 거죠.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한다. 따라서 존속기간도 짧아야 하고 보증금의 액수도 뭐죠?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가 없어진다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뭐죠? 소멸된다. 따라서 만약에 차임을 이기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돼서 을의 전차권이 소멸되면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합의로 을의 임차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합의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키면 병이 뭘 봐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법에 특별 규정을 넣어서 임의적으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병은 어차피 갖게 되는 것은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갑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기 때문에 을만은 갑에게 뭐죠? 직접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될 의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될 의무를 다 누구한테요? 갑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나오는데 차임도 갑에게 줘야 됩니다. 만약에 관행에 따라서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병한테 또 차임 달라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 217페이지 맨 밑에 2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630조가 읽어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죠. 따라서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임대인이 또다시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이 주고는 뭐예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체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전대인이 차임을 이 이상 지급을 못해도 해지가 돼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얘가 먼저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대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도 있을 거고. 네. 왜냐면 그 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얘가 얘한테 먼저 차임을 직접 지급해야 되고 얘도 얘한테 차임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묻는 말씀은 얘가 얘한테 지급을 했다면 얘가 얘한테 안 지급했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얘도 지급하고 얘도 지급하면 얘한테 이중으로 이득이 생기죠?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차임을 300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 병은 전차인이 얼마요? 2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병이 갑에게 250만 원을 지급했다면 을은 갑한테 얼마만 지면 지급해야 돼요? 50만 원만 지급하는 거죠. 이거를 둘 다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50을 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50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게 50만 원이 모여서 600만 원이가 됐어요. 이기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병의 전차권은 뭐죠? 소멸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50만 원을 안 주는 것은 누구의 의무예요? 을의 의무고 갑과 병 간의 축적 임대차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전대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죠? 취약합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은 218페이지 하단에 전차인의 매수 청구권 해가지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우측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는데 법조만 나와 있죠? 요거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뭐죠? 읽어볼 필요도 없다겠죠. 그 다음 우측에 임대차의 종류 해가지고 소멸 원인 해가지고 해지 통고 아까 열심히 설명드린 게 나오고 즉시 해가지고 임대인이 해지하는 사유 두 가지죠. 기억 임차인의 차임을 이기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니은번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그 다음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 임차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 결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니은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임대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죠. 고장난 것이 있으면 임대인이 뭐죠? 고쳐줘야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고치려고 들어가려고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니은이죠. 그죠? 다시 한번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부합하는 보존행위를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존행위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 임차 목적물에 반환과 보증금에 반환은 뭐죠? 동시행관계다. 끝이고 넘기셔가지고 보증금 및 권리금 해가지고 보증금의 이의가 나오고 중요한 것은 연체 차임의 충당입니다. 일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임대인 마음이다. 그래서 기억, 임대차, 존속 중에 공제 의사표시로서 공제한다는 말은 누가요? 임대인이 자유롭게 공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공제 줄 것을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는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뭐죠?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나머지 돈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판례 큰 의미 없고 권리금도 읽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 나와 있는 얘기죠. 끝이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224페이지 뭐가 나오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주택 뭐해야 돼요? 주거용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쭉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발급받아 보면 거기에 용도가 나옵니다. 뭐 사무실, 뭐 당구장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부상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뭐로 쓰고 있다면요? 주거용 건물로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냐면요. 임대차 계약할 때요. 따라서 계약할 때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개조를 통해 가지고 주거용 건물로 쓰게 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거꾸로 일부가 주거용이면 그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건물이 있는데 일부가 뭐죠? 비주거용으로 써요. 그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체에 대해 다 적용을 해주고요. 반대로 일부가 주거용이면 그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뭐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임차인인데 임차인은 자연인의 하나고요. 법인이 임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교재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해 줄 때 문제 풀 때 풀 수 있어요. 법인인 임차인이 LH공사거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측의 인적 범위에서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내용해가지고 지원하는 법인한테 이 법인을 그냥 법인을 쓰지 마시고 옆에다가 뭐죠? LH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공사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싸게 임대를 해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싸게 전대를 해주면 어느 정도 미분양 문제도 해결을 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뭐가 돼요? 법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요 서민들이 먼저 큰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을 해가지고 임차인인 법인이 뭐예요? LH공사거나 지방공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뭐예요? 적용해준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중소기업은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세종시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지사를 만들었어요. 지사를 만들고
그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뭐 했냐면 임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 중소기업인 법인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보호받지 못하면 이 기업들이 뭐죠? 피해를 본다는 거죠. 물론 삼성이나 뭐 LG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임차보증금 뜯기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인 경우는 뭐죠? 회사의 존립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법인인 임차인이 뭐이면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뭐하고 있죠? 적용하고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절에서 뭐가 나오죠? 대항력이 나옵니다. 일단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길 날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길 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갖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뭐죠? 기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길 다음날 0시와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늦으면 뭐죠? 소멸되고 빠르면 뭐죠?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될 뿐이고요. 일단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뭐냐? 첫째,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전입신고가 됐다는 말은 뭐냐? 전입신고가 수리됐다는 의미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라는 말은 담당 공무원이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입신고가 뭐가 됐어요? 수리가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가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생기려면은 그것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첫째, 뭐가 정확해야 되느냐?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요.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뭐죠? 개념이 다른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요.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되고 동호수는 정확하지 않거나 기재가 안 되더라도 뭐가요?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패에 붙어 있는 지번 동호수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번 동호수가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이 뭐죠? 정확합니다. 이게 의외로 흔한데 어떤 경우냐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맨 밑이 반지하거든요. 근데 등기부에는 반지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 앞에 지층이라고 붙여놓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죠? 101호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층이라고 전입신고를 해야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고요. 101호라고 전입신고를 하면 뭐가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번하고 대장에 나와 있는 지번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때는 대장이 맞아요. 이걸 아마 공시법시 이런 걸 배우셨죠?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우선하고 사실에 관한 사항은 대장의 내용을 우선한다. 그죠? 지번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뭐죠? 사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내용보다
대장의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등기부에 나온 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죠? 규정 보는데, 규정 보시면, 의 나와 있고, 대항요건 해가지고, 발생의 시기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날, 이길 날 뭐죠? 대항력이 생긴다. 밑에 뭐 2번에서 법인을 읽어볼 필요도 없고 넘겨보시면 중소기업도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중소기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뭐가 될 수 있어요? 적용될 수가 있다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226페이지의 대항요건은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뭐죠? 존속요건이다. 그 다음에 2번 인도받아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고 3번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임차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 주민등록이라도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우측에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대항력의 내용 해가지고 1.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뭐죠? 대항할 수 있고요. 임차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죠?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번에서 예고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원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병력주를 기억할 문제는 아닌데요. 아무튼 임차권은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3번 선순위 저당권이나 가압류 있는 경우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다 했죠. 그죠? 요 이기가 누구하고 비교해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것이고 가압류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보증금의 보호에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점.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뭐까지 갖추면요? 확정 일자까지 갖추면 뭘 갖게 돼요?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무조건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판례 해가지고 1번, 2번, 3번에서 나와 있는데 3번을 좀 볼게요. 3번. 이게 잘못됐는데.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의 주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보호할 수 없다 나오지. 그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가능해요. 그래서 옆에다 해가지고 유효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임대차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목적이 채권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3번은 좀 틀린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보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뭐라고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면 당연히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뭐 친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빌려줬단 말이죠.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친구니까 뭐 차용증도 안 받고 뭐죠 그냥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놈이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망했다. 미안하다. 못 갚겠다. 이런단 말이죠.
이럴 때 부랴부랴 그 친구 불러가지고 차용증 작성하고 저당권 설정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집에는 이미 뭐죠? 이빠의 담보가 뭐가 돼 있어요?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방법이 있는데 그 친구 살고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그죠? 보증금은 뭐에 빌려준 2천만 원을 대신하면 되잖아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돼요. 지금 서울특별시는 1억 원 이하면 3,400만 원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죠?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진짜로 해야 돼요. 가라로 하면 안 돼. 만약에 그냥 서류상 작성을 하고 이사도 안 하고 그냥 뭐죠? 전입신고만 해놓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그럼 뭐예요? 보호받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실제로요,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거 굉장히 사건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게 바보들이 뭐냐면, 세상을 우습게 알아.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를 하려면 진짜로 해야 돼요. 진짜로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진짜 가족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사 가고, 애도 전화시키고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뭐예요? 무효니까 보호도 받지 못하고요. 깜빵도 가요. 이거 경매방해죄입니다. 경매방해죄 지금 법정 구속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가면은 자 이제 배당 순위 이렇게 모르고 발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뭐 1순위 안영찬 2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2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판사실 넣으라거든요. 판사실 오십시오 가가지고 뭐가 2입니까 그러면 가랍니다. 제가 가봤더니 이사 온 적도 없고 다 조사해요, 걔네들은. 이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뭐예요? 이해가 아주 충돌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가 하나 확 들어오는 바람에 내 돈 2천만 원 뺏어간 거잖아요. 이게 이 갈죠, 그죠? 그러니까 막 주민들한테 확인서 받고 이사 온 적도 없고 막 다 받아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죠? 바로 법정 구속돼요. 경매방해죄로.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할 건 아니고요. 하려면 뭐예요? 진짜로 이사 가고 진짜로 먼저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목적이 채권 확보라 하더라도 진짜로 임대차 계약한 것이라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우리의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 이유는 왜 없다고요? 가라라서 그죠? 야매라서 그죠?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라는 판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넘기죠. 하단에 보시면 2번 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의 대행사 이거 중요한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최근에 보증금 담보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왜 많이 해주냐면 이 보증금 담보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안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보증금 담보대출을 하면 일단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죠. 그죠? 계약기간 끝나면 그죠? 결국은 뭐예요? 임대인이 대출에 대한 뭐예요? 보증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인이 못 주면 뭐 우선변제권도 있고 대항력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뭐로서도 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차에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은 담보도 설정하고 연대보증인도 설정하고 이중으로 뭐죠?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고요. 안전을 해서 많이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엽기적인 거는 세를 들어간다가 대출을 받으면 돈이 나오는데 그 집을 사겠다고 대출 신청하면 또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것보다 세입자에게 대출해 주는 게 더 안전해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결국은 어떤 거냐?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결국은 금융기관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대의 행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개정된 사항인데 왜 그랬냐면
일반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양수인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등을 대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일반인이죠. 요 판례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는 은행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담보대출 해준 이유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을 뭐 하려고요? 대의 행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을 채권자가 뭐 할 수 없어요? 대의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양수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뭐죠?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적으로는 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이 뭐라고요? 일반인이면 뭐 할 수 없습니까? 대위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위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우선 변제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해지권은 금융기관이 대위할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증금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이 임차인이 이자를 안 내요. 그죠? 이자를. 꽉깝한데 그러면 이거를 대위행사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법정 갱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요거는 안 된다라고 입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위할 수 있지만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금융기관이 뭐 하지 못해요? 해지하지는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좀 이따가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3번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의 정보 제공은 가입표 전혀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해서 소액보증금이 나오죠. 참고로 우리가 흔히 쓰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예요. 그래서 문제는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나오지 않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시겠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거는 뭐죠? 예외적인 거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표를 보시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면요? 1억 원 이하면 얼마요?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 말은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지만 적용되는 뭐죠?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문제는 이 박스를 민법으로 외울 필요가 없는데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의 제도를 기준으로 해. 이 표는 매년 바뀌는데, 매년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2013년도에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2013년도 제도를 가지고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따라서 박스를 외우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보증금만 고려해요. 월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뭐만 고려한다고요? 보증금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0만 원이다. 초합한 아파트겠죠? 그래도 걔는 뭐죠? 소액 임차 아니에요. 뭐만 가지고 따져? 보증금만. 그래서 금액을 외울 건 아닌데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첫째, 현재 제도가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의 제도를 기준한다. 두 번째, 월세는 고려하지 않고 뭐만요? 보증금만 가지고 소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두 가지 기억하시고 좀 여유가 된다면 우측에 중간에 2 해서 건물이나 대지 가격에 몇 분의 몇을요?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판례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번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233페이지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1.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액과 상관없이 보증금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해야 되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재판 드럽게 오래 걸리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판결문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판사가 한 달에 처리해야 될 판결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심심할 때 한번 법원 한번 가보시면 오늘 재판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막 깨알같이 그냥 막 쫙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막 100건 막 이래. 그러면 100건의 판결문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하루에 30건씩 판결문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 잡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판결문 때문에 결론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써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해줘요. 왜요? 소액사건심판법은 판사가 판결문을 안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으로 가게 되면 재판이 뭐죠? 신속하게 끝납니다. 그냥 판결만 안 쓰고 줘라! 그냥 이렇게 끝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민사소송법을 적용되는 거 아니라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개시 요건을 하나는 아시겠죠?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뭐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이나 주택 임차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언제 집을 비워주면 돼요? 그죠? 보증금을 받을 때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오는데 옆에다가 화살 빼찍 해가지고요. 하나 적으면은 뭐라고 적냐면 이사 갈자유 보장. 자,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주택 임차인의 이사 갈 수 있는 자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번의 1번 모든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2번의 1번이죠. 2번의 1번의 1번 동그랗게 1번입니다. 모든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려고 하는 주택 임차만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떤 제도라고요?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에 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에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얼마 할까요? 한 5억 할까요? 5억. 5억 너무 많나? 5억. 그죠? 을은 이사 왔습니다. 임도 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뭣도요? 확정 일자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끝나면 보통 임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놨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빠지면 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을이 당장 이사 가야 될 경우가 있죠. 뭐 지방으로 발령 나거나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요 보증금 때문에 남아 있으면 직장에서 뭐죠? 잘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냥 이사를 가면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으니까 5억을 뭐죠? 난리가 되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 있는데
을이 갑에게 전화하겠죠. 아우, 저 큰일 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나 그쪽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죠. 빨리 그 보증금 주셔야지. 막 방문 뜨겠죠. 그죠? 그럼 집주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사 가라.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요 시점에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가 끼어있는 상태라면 전세권 등기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또 아니면 임차권 등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사가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새롭게 생길 뿐이니까 중간에 뭐가 껴있으면 뭐죠? 손해봐요. 그래서 집주인이 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거는 집주인이 내가 해줄게 뭐하러 법원에 신청해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반드시 법원에다가 뭐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뭐예요? 유지시켜 주거든요. 뭐 하더라도요? 이사 가더라도. 이게 효과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보시면 1번 등기명령 신청에서 1번이 나와 있고 2번 금융기관도 뭐 할 수 있어요? 대예상할 수 있다는 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효력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1 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대로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 나오죠? 뭐 하더라도요? 이사가 하더라도 뭐 하더라도요? 주민등록이 뭐가 돼요? 말소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등기하고 안심하고 뭘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뭘 갔다고? 이사. 집이 비죠. 그래서 갑이 웬 떡인가 싶어서 또다시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병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더라도 어차피 을보다 후순이죠.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누가 받아요? 병이 받으니까 을이 피해를 안 받아요. 다만 이 사람에게 인정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주택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도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면 그 금액만큼 얘보다 먼저 선순위가 되니까 을이 뭐 볼 수 있어요? 피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정되는 거는 대항력도 인정되고 무엇도요?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지만 뭐는 보호하지 않습니까? 소액 임차인으로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물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왜 신청하는 거예요? 이 주택에서 살려고요? 아니죠. 이 보증금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로 이해한다. 담보라는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담보 말소와 변제가 뭐가 아닌 것처럼요?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이때는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